새벽 4시 반, 차고지는 아직 어둡다. 윤태식은 제복을 여미고 버스 앞에 선다. 검은 장갑을 끼고 걸레를 꺼내 사이드 미러를 닦는다. 천천히 공들여. 38년째 반복해온 동작이다. 그에게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다. 버스를 닦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걸레를 내려놓다가 시선이 발끝에 멈춘다. 낡은 검정 구두. 앞코가 벗겨지고 뒤축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갈아야 한다고 생각한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른다. 동료 박동수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난다. 형, 나흘 남았잖아. 퇴직하면 좀 늦잠 자요. 늦잠 자면 뭐해? 동수는 멋쩍게 웃으며 도시락을 창문 위에 올려두고 사라진다. 뚜껑 위에 쪽지가 붙어 있다. 형, 은퇴 후에 진짜로 뭐 하고 싶어? 한 번만 생각해봐. 태식은 쪽지를 호주머니에 접어넣고 운전석에 오른다. 버스가 출발한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에 들판이 흘러간다. 드문드문 앉은 승객들 사이로 노인 둘의 말소리가 들린다. 이 노선 없어진다더만. 그 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년이라잖아. 어차피. 태식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준다. 백미러 속 빈자리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녁, 좁은 아파트에 돌아온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 2개와 계란뿐이다. TV를 켜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그것을 보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벽으로 간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 서영이 찍힌 사진 액자. 아내는 10년 전에 떠났고 서영은 지금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가물가물하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지난 추석이었던가. 탁자 위 서류 봉투를 꺼낸다. 퇴직 관련 안내문. 읽다가 마지막 줄에서 멈춘다.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 그 말이 입안에서 겉돈다. TV를 끈다. 정적이 방을 채운다. 태식은 구두를 가져온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구두약을 꺼내 닦기 시작한다. 벗겨진 앞코에 약을 바르고 솔질을 한다. 아무리 문질러도 복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운전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말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액자 속 안에는 웃고 있다. 창밖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진다. 그의 낡은 구두처럼 마음도 오래전부터 달아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았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저녁 무렵엔 폭우가 됐다. 태식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종점을 향해 버스를 몰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차창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골 마을 어귀를 막 지나치려는데 정류장에 인기척이 보였다. 작은 우산 하나가 바람에 반쯤 뒤집혀 있었다. 그 아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파가 서 있었다. 비닐봉지를 두 손에 들고 신발은 이미 흠뻑 젖은 채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태식의 시계를 보니 이미 막차 시간이 2분 지나 있었다. 규정상 정차할 수 없었다. 태식은 엑셀에서 발을 뗐다. 그리고 다시 밟으려다 멈췄다. 백미러로 노파를 다시 봤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다. 오래전 아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노파가 허겁지겁 버스에 올랐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목적지를 물었고 노파는 산골 마을 안쪽 이름을 댔다. 회차 구간을 벗어난 곳이었다.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핸들을 꺾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막차 놓친 줄 알았는데. 우산이 왜 그 모양이에요? 바람이 워낙 세서요. 호호. 노파는 비에 젖은 채로도 웃었다. 한모란이라고 했다. 마을에서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한다고. 오늘은 읍내 도매시장에 나갔다가 버스를 놓쳤다고 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두부와 멸치, 제철 나물이 들어있었다. 마을 어귀에 버스를 세웠다. 모란이 내리려다 돌아봤다.
기사님, 잠깐만요. 국 한 그릇만 드시고 가세요. 이 비에 그냥 보내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태식은 사양하려 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따라갔다. 모란의 가게는 작고 낡았다. 테이블 3개짜리 나무 간판에 모란 도시락이라 쓰인. 그러나 국이 끓는 냄새는 따뜻했다. 오래된 된장과 시래기 냄새. 태식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끓여준 국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뚝배기를 2손으로 감싸쥐었다. 처음으로 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런데 따뜻함이 방심을 불렀다. 국을 몇 숟갈 뜨고 나서 태식은 헛웃음 섞인 말을 던졌다.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또 오고 싶어지는데. 혼자 사세요?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고 나서 스스로도 뜨끔했다. 모라는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기사님, 외로움은 아무에게나 기대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말이 아니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태식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찔렀다. 태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다. 그는 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일어섰다. 모라는 붙잡지 않았다. 태식은 가게 문을 열고 나와 빗속으로 걸어갔다. 우산도 없이 찬 빗물이 어깨를 적셨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더 선명하게 정신이 들었다. 외로움은 아무에게나 기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빗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태식은 그 말을 잊으려 했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퇴직 서류를 정리하고 동수와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구두를 닦으면서 그냥 흘려보내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꾸 떠올랐다. 잠들기 전에 버스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밥을 먹다가 문득 외로움은 아무에게나 기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조용히 가슴 한쪽에 걸려서 사라지지 않았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과를 하면 말끔해질 것 같았다. 그것으로 끝내면 될 것 같았다. 태식은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산골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손에는 읍내 과일 가게에서 산 사과 한 봉지. 포장지도 없는 그냥 비닐봉지에 담긴 사과였다. 모란의 가게 앞에 서자 발이 멈췄다. 문 너머로 국 끓는 냄새가 났다. 안에서 모란이 무언가를 썰고 있는 소리도 들렸다. 태식은 봉지를 고쳐쥐고 문을 밀었다. 어서 와, 기사님. 모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해졌다. 태식은 봉지를 내밀었다. 저번에 실례가 됐습니다. 그게 좀 걸려서. 모라는 봉지를 받으며 태식을 잠시 바라봤다. 뭔가를 재는 듯한 눈이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앉으세요. 태식은 사과를 전하면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또 몸이 먼저 의자를 당겼다. 모라는 차를 한 잔 내왔다. 보리차였다. 그리고 주방 한쪽에 있던 낡은 공책에서 종이 한 장을 뜯어 태식 앞에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반듯하고 작은 글씨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제가 가끔 글을 씁니다. 혼자 못 채우는 문장은 이렇게 놔두고요. 모란이 펜을 하나 건넸다. 기사님은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태식은 펜을 받아들고 종이를 내려다봤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단순한 질문 같은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썼다. 돈. 쓰고 나서 바로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었다. 돈이 있어도 그 저녁에 방은 조용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펜으로 줄을 그었다. 다시 썼다. 능력. 이번엔 종이를 손으로 구겼다. 능력? 능력이 있으면 뭐가 달랐을까? 38년을 성실하게 운전했다. 사고 한 번 없었다. 그게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아내를 살리진 못했고 딸과의 거리를 좁히지도 못했다. 모란이 새 종이를 한 장 더 뜯어줬다. 아무 말 없이. 태식은 오래 앉아 있었다. 펜을 쥔 채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고 가게 안에는 국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한참 후 모란이 조용히 펜을 가져갔다. 그리고 태식의 종이 위에 천천히 써내려갔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 태식은 그 문장을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 어딘가가 저렸다. 아프다기보다는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태식은 자신이 평생 무엇을 놓쳤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돈을 모으는 동안 곁을 지키지 못한 아내.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진 딸. 동료들의 안부에 건성으로 답했던 수많은 날들.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는데 태식은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모란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다. 또 오셔도 됩니다. 모란이 말했다. 국은 항상 끓여놓으니까요. 태식은 일어섰다. 이번엔 빗속을 걷지 않아도 됐다. 날은 맑았다. 그런데 눈이 조금 뜨거웠다. 그는 모란의 가게를 나와 찬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주머니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 그 문장이 이제 그의 것이 됐다. 은퇴식은 조용했다. 회사 회의실에 케이크 하나, 동료들 박수 한 번, 사진 몇 장. 38년을 마무리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했고 동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태식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내내 어색했다. 박수 소리가 끝나고 케이크 접시가 치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집에 돌아와 제복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어두다가 잠시 멈췄다. 내일부터는 이것을 입을 일이 없다. 그는 제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옷장 안쪽에 밀어 넣었다. 문을 닫았다. 방 안이 갑자기 더 넓어진 것 같았다. 아니, 더 비어 보였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다. 늦게 일어나 보려 했지만 몸이 새벽 4시 반이면 저절로 깼다. 눈을 뜨면 천장을 보고 일어나면 갈 곳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고 닫고 TV를 켰다가 끄고 베란다에 나가 멍하니 거리를 내려다봤다. 동수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했지만 왠지 나가기가 싫었다. 은퇴한 사람으로 마주치는 게 아직 낯설었다. 나흘째 되는 날 태식은 짐을 조금 챙겨 고향으로 내려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서울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마을,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이 있는 곳.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다. 창가에 앉아 풍경을 봤다. 이번엔 핸들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어느 순간 그냥 멍하게 바깥을 보게 됐다. 들판이 넓었다. 고향 마을에 내리니 낯선 듯 익숙한 냄새가 났다. 흙과 풀과 오래된 골목의 냄새. 태식은 어머니 산소에 먼저 들렀다. 말없이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리고 오래된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강진호.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졸업 후 각자 도시로 나갔고 명절에 가끔 마주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 10년도 더 됐을 것이다. 마을 어기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진호가 마을 요양원에서 일한다고 했다. 요양원은 마을 끝 산자락 아래에 있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지만 마당에 꽃이 심겨 있었다. 태식이 들어서니 복도에서 진호가 걸어왔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머리는 반백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소년 같았다. 태식이, 나다. 둘은 잠시 마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둘 다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진호가 먼저 말했다. 밥은 먹었어? 마을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켜놓고 둘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다. 진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뒀고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미 7년째였다. 힘들지 않아? 태식이 물었다. 진호는 순두부를 한 숟가락 뜨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힘들지. 몸도 힘들고 돈도 많진 않아.
그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덧붙였다. 근데 있잖아, 태식아. 사람 손 잡을 일이 많아. 태식이 고개를 들었다. 치매 어르신들 있잖아. 아침에 눈 뜨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그냥 손 잡아드리면 돼. 말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다. 이거 하나면 돼. 진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그게 좋더라고. 태식은 말이 없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뜨거웠다. 38년 동안 그는 수만 명의 사람을 태우고 달렸다. 그들을 목적지에 내려줬다. 안전하게, 정확하게. 그런데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을 잡은 적이 없었다. 아내가 아플 때도, 딸이 울 때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리를 피했다. 무뚝뚝한 것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그게 편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진호의 말이 그 믿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너는 후회 없어? 태식이 물었다. 진호는 씩 웃었다. 후회야 있지. 근데 지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태식은 창밖을 봤다. 마을 골목 끝으로 요양원 마당의 꽃이 조금 보였다. 바람이 불자 꽃대가 살랑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남은 삶을 고민했다.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질문으로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 사흘 전에 텅 빈 방보다는 나은 것 같았다. 밥을 다 먹고 둘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어릴 때 살던 골목, 담벼락, 낡은 느티나무. 말이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래된 친구란 그런 것이었다. 침묵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며 진호가 말했다. 또 내려와. 밥은 내가 살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진호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태식도 손을 들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다. 태식은 가슴 주머니를 한번 짚었다. 모란이 써준 종이가 거기 있었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 손잡을 일이 많은 삶. 그게 어쩌면 자신에게 남은 길일지도 모른다고 태식은 생각했다. 버스가 달렸다. 이번엔 그가 손님이었다. 소식은 갑자기 왔다. 모란의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재개발 구역 지정 안내라고 적힌 공문이었다. 태식이 집어들자 모란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오셨어요. 차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모란은 대답 대신 차를 따랐다. 태식이 다시 물었다. 가게가 철거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됐어요. 모란은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다. 이 마을 절반이 재개발 구역에 묶였어요. 내년 봄까지 비워야 한대요. 태식은 공문을 내려놓았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3개짜리 테이블, 낡은 나무 간판, 주방에서 늘 무언가 끓고 있는 냄비. 작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 태식은 몇 번의 방문으로도 알 수 있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사러 오는 일용직 어르신들, 점심때 혼자 와서 국 한 그릇 먹고 가는 노인들, 모란이 이름을 외워 먼저 안부를 묻는 단골들. 이 가게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긴요. 모란이 찻잔을 감쌌다. 나이도 있고 혼자서 새로 시작하기도 쉽지 않으니 그냥 정리해야지요. 그 말이 태식의 가슴을 건드렸다. 그냥 정리해야지요. 너무 쉽게 말했다. 아니, 쉽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찻잔을 감싼 모란의 손마디가 붉고 거칠었다. 평생 국을 끓이고 도마질을 한 손이었다. 태식은 그날 저녁 잠을 못 잤다. 뒤척이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 불을 켰다. 탁자에 앉아 종이를 꺼내 이것저것 적었다. 가게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재개발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하나는 알았다.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태식은 동수에게 전화했다. 야, 나 좀 도와줘. 동수는 사정을 듣더니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형,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모르겠어.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또 침묵. 그러다가 동수가 말했다. 알았어. 뭐부터 할까? 둘은 우선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가게를 아끼는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모아 재개발 조합과 구청에 탄원서를 내는 것이었다. 태식은 오래된 버스 노선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수년간 자주 마주쳤던 승객들의 마을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이 뜻밖의 연락망이 됐다. 태식은 발로 뛰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엔 쑥스러웠다. 문을 두드리고 저 전에 버스 몰던 사람인데요 라고 시작하면 문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두드렸다. 모란의 도시락을 먹어봤던 사람들, 비 오는 날 버스를 함께 탔던 얼굴들은 대부분 서명을 해줬다. 어떤 할머니는 손을 잡고 그 집 국이 없어지면 나는 뭘 먹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흘째 되던 날 동수가 퇴직한 버스 기사 동료 6명을 더 끌고 왔다. 이 사람들도 돕겠대. 형이 그렇게 나서는 거 처음 봤다고, 신기하다고. 태식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서명이 모이면서 태식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재개발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 가게가 공공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마을 공동급식소로 전환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구청 담당자에게서 들었다. 그러려면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했다. 태식은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이 들어온 통장. 오래 들여다봤다. 이것 말고는 딱히 기댈 것이 없는 돈이었다.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모두가 말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동수에게 말했다. 퇴직금 일부를 보태려고. 동수의 얼굴이 굳었다. 형, 그건 아니지. 그 돈이 얼마인데. 알아. 형한테 딸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있잖아. 알아. 태식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평생 돈 지키느라 사람을 놓쳤어.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다. 동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태식의 눈이 전과 달랐다.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만류에도 태식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전액을 내놓는 대신 다른 이들도 조금씩 보태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 부담을 혼자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동수가 먼저 손을 들었고 동료들이 더 따랐다. 진우에게도 연락했다. 진우는 한참 웃더니 말했다. 야, 너 많이 달라졌다. 서명지가 쌓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던 어느 저녁, 태식은 혼자 모란의 가게 앞에 섰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모란이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철거 통보를 받고도 오늘 저녁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 태식은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마음. 가슴 주머니를 짚었다. 그 종이는 이제 많이 낡았다. 접히고 펴지기를 반복해서 글씨가 번진 곳도 있었다. 하지만 문장은 여전히 읽혔다. 그는 가게 문을 두드렸다. 모란이 문을 열었다. 태식을 보더니 잠깐 멈췄다. 기사님, 이 늦은 시간에 국 한 그릇 있습니까? 모란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계획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다. 서명지는 모였다. 탄원서도 제출했다. 구청 담당자를 3번 찾아갔고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매번 비슷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있어서요. 좀 더 기다려주시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식은 지쳤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동수와 동료들 앞에서, 마을 주민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란이 먼저 말을 꺼냈다. 태식이 가게에 들렀을 때 모란은 평소와 달리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 나오더니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기사님, 잠깐 앉아요. 태식은 의자를 당겼다. 모란이 맞은편에 앉았다. 찻잔도 없이. 그것부터 평소와 달랐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란은 말을 고르듯 잠시 시간을 뒀다가 천천히 말했다. 기사님이 애써주시는 거 압니다. 서명도 받고 사람도 모으고 퇴직금까지 보태겠다 하시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왔다. 근데 기사님 인생까지 걸 일이 아니에요. 태식이 뭔가 말하려 하자 모란이 먼저 이었다. 저는 오래 살았어요. 이것저것 많이 겪었고요. 가게 하나 없어지는 게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게 누군가 인생을 흔들어야 할 이유는 안 돼요. 기사님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사님, 모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한테 잘해주시려는 마음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쳤다.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있었지만 목이 잠겼다. 모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가게 안이 고요했다. 냄비도 오늘은 끓지 않았다. 태식은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가게를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찼다. 태식은 한동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고 농길을 지나고 어느 순간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었다. 앞엔 낮은 산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훌쩍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눈에서 뭔가 흘렀다. 태식은 손으로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아직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정확히 몰랐다. 모란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이 건드린 더 오래된 무언가 때문인지.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은 왜 손을 제대로 못 잡았는지. 서영이 어릴 때 아빠 언제 와 물을 때마다 왜 늦게 들어갔는지. 38년 동안 성실하게 운전했다고 스스로 위로해 왔는데 사실 그 버스 안에서 자신은 도망치고 있던 건 아니었는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참 서 있다가 태식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열었다. 손이 멈춘 이름. 윤서영. 마지막 통화 날짜가 보였다. 지난 추석. 5달 전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길게 갔다. 안 받으려나 싶을 때 연결됐다. 아빠. 서영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했다. 당연했다. 태식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드물었으니까. 나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태식은 말을 더듬었다. 그냥 전화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먹한 침묵이었다. 부녀 사이에 흐르는 오래 쌓인 거리감의 침묵. 태식이 먼저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응, 뭐. 아빠는? 나도 뭐. 또 침묵. 태식은 눈을 감았다. 이대로 그래, 잘 있어 하고 끊을 것 같았다. 늘 그랬듯이.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눈가가 아직 젖어 있었다. 서영아. 응? 나 요즘 많이 허전하다.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침묵이 지나고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 나도 그래, 아빠. 그 말에 태식은 다시 눈이 뜨거워졌다. 딸도 허전했구나. 딸도 이 침묵이 힘들었구나. 자신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전화기 너머에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 둘은 한동안 말을 잘 잇지 못했다. 그러나 끊지도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냥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따뜻했다. 한참 후에 서영이 말했다. 아빠, 이제라도 아빠답게 살아요. 아빠답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태식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원망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도. 그래. 한번 해볼게.
통화를 끊고 나서 태식은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고 넓은 저녁 하늘이었다. 산 위로 구름이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발밑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쏟아낸 것들이 자리를 비웠고 그 빈자리에 바람이 드는 것 같았다. 모란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어쩌면 모란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또 무언가에 기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운전대 대신 이 일에 진짜로 누군가 곁에 서는 것과 곁에 서는 척하는 것은 달랐다. 태식은 발걸음을 돌렸다. 모란에게 억지로 기대지 않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겠다. 부담이 아닌 방식으로 진짜로 곁에 서는 방법을 찾겠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낡은 구두가 흙길을 밟으며 걸었다. 아직 달아 있었지만 걸음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다. 봄이 왔다.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는 끝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구역 지정은 그대로였고 건물은 결국 비워야 했다. 태식은 그 통보를 받던 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동수에게 연락도 안 했다. 그냥 방에 앉아 창밖을 봤다.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육막을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모란의 말, 서영과의 통화, 그 눈물. 그것들이 태식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재배치해 놓았다. 철거를 막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모란이 계속 국을 끓일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다. 태식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달랐다. 혼자 앞서 나가지 않았다. 동수에게 먼저 물었다. 진호에게 전화해서 의견을 구했다. 마을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답을 갖고 있다는 듯 나서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달리 반응했다. 모임에서 한 주민이 말을 꺼냈다. 마을에 빈 창고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드나들기 불편하지 않게 고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주민이 받았다. 거기 면사무소 뒤편 창고 말하는 거지? 오래 비어 있었잖아. 공동급식소로 쓰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군청에서. 태식은 받아 적었다. 이번엔 자신이 말하기보다 적는 쪽을 택했다. 진호가 요양원 어르신들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다음 주였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점심을 함께 먹고 싶어 한다고.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먹는 밥이 외롭다고. 누군가 밥을 가져다 주기보다 어딘가 걸어가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낙이 된다고 했다. 그 창고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면사무소 창고는 오래됐지만 구조는 멀쩡했다. 태식이 먼저 찾아가 살펴봤다. 바닥이 고르지 않았고 환기가 안 됐고 주방 시설은 없었다.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았다. 군청에 공동급식소 지원 사업 신청서를 냈다. 담당자가 현장을 나왔다. 마을 주민 수, 어르신 비율, 이용 예정 인원을 확인했다. 서류가 오갔다. 태식은 이번엔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조급하게 전화를 반복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중하게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러는 동안 동수와 동료들이 창고를 고쳤다. 공식적인 공사가 아니었다. 그냥 모인 것이었다. 동수가 페인트를 사왔고 은퇴한 버스 기사 출신 한 명이 알고 보니 목공을 취미로 한다며 선반을 짰다. 진호가 요양원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히려 걸레질을 하겠다고 나섰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다가 멋쩍게 웃었다. 모라는 처음엔 멀찌감치서 바라봤다. 태식이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란도 조금씩 가까이 왔다. 어느 날은 음식을 가져왔다. 일하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 다음 날엔 주방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냈다. 태식은 모란이 말할 때 받아 적었다. 모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창고 정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간 뒤에 모란과 태식만 남았다. 모란이 빈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국을 끓일 수 있겠네요. 끓여주실 겁니까? 모라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 안쪽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위치를 확인하고 불판 자리를 가늠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살폈다. 꼼꼼하고 조용한 손길이었다. 오래 주방을 지켜온 사람의 몸에 밴 동작이었다. 기사님, 예. 전에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기억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맞아요. 모란이 돌아보며 말했다. 근데 기사님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앞서 나가지 않고 그냥 같이 있잖아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부담이 아니에요. 모란이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조용하고 오래된 것 같은 웃음. 그건 그냥 곁이에요. 태식은 창밖을 봤다. 마을 골목에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군청 지원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다.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 승인. 모란이 주방을 맡고 마을 주민 2명이 보조로 함께하기로 했다. 진호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식사 참여를 조율하기로 했다. 태식은 배달을 맡았다. 배달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태식은 작은 경차를 샀다. 버스 대신 경차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핸들이 너무 가벼웠고 버스와 달리 노선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다. 정해진 길이 없었다. 태식은 매일 조금씩 다른 길로 다녔다. 어르신 댁에 도시락을 두고 오면서 한마디씩 나눴다. 오늘 날씨 좋으시죠? 어제 주무셨어요. 이번 반찬은 시래기예요. 잘 드세요. 짧은 말들이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그 짧은 말을 기다렸다. 태식이 오는 시간에 맞춰 문 앞에 나와 있는 분도 있었다. 하루는 도시락을 건네는데 한 할머니가 태식의 손을 꼭 쥐었다. 기사님, 오늘도 왔네. 예, 왔습니다. 어제 꿈에 우리 아들이 나왔어. 죽은 아들. 태식은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손을 쥔 채로 잠시 서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기사님. 그냥 있어줘서. 태식은 그날 경차 안에서 잠시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앞을 봤다. 38년 동안 수만 명을 태웠는데 누군가 손을 잡아준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손을 잡아줄 기회는 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자신이 몰랐던 것이겠지. 공동급식소는 매일 11시에 문을 열었다. 처음 일주일은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조금씩 늘었다.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말을 전했다. 진호의 요양원 어르신들도 나흘째부터 걸어서 오기 시작했다. 모라는 매일 달랐다. 된장국이 나오는 날이 있고 미역국이 나오는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엔 칼국수가 나왔다. 태식의 하루는 전보다 훨씬 바빠졌다. 오전엔 배달 준비를 하고 점심엔 급식소에서 어르신들 자리를 안내했다. 오후엔 도시락을 돌렸다. 저녁이 되면 몸이 뻐근했다. 그런데 소파에 누우면 예전처럼 천장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좋은 피곤함이었다. 어느 날 저녁 급식소 문을 닫고 모란과 함께 정리를 했다. 모란이 말했다. 기사님, 오늘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밥이 우리 딸내미 밥 같다고. 태식이 웃었다. 그거면 됐네요. 모란도 웃었다. 그 웃음이 저녁 불빛 아래서 조용하게 번졌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급식소 문을 잠갔다. 낡은 구두가 마당을 밟았다. 아직 달아있었다. 새 구두를 살 생각을 몇 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두게 됐다. 이 구두로 걸어온 길들이 있으니까. 이 구두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봄바람이 불었다. 마을에 불빛이 켜졌다. 태식은 경차 열쇠를 손 안에 쥐고 하늘을 한번 봤다. 별이 있었다. 그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1년이 지났다. 공동급식소는 마을의 일부가 됐다. 처음 문을 열던 날 어색하게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제 집 드나들듯 왔다. 고정된 자리가 생겼고
고정된 이야깃거리가 생겼고 고정된 웃음소리가 생겼다. 모란의 국은 계절마다 달랐다. 봄엔 냉이국, 여름엔 열무된장국, 가을엔 토랑국, 겨울엔 시래기국. 그 냄새가 마을 골목까지 흘렀다. 태식은 매일 경찰을 몰았다. 도시락을 나르고 어르신들 안부를 묻고 가끔은 병원 예약이 있는 분을 대신 모셔다 드렸다. 정해진 일이 아니었다. 그냥 생기는 일들이었다. 어르신들은 태식을 기다렸고 태식은 그 기다림의 무게를 알게 됐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유가 된다는 것도. 진호는 2달에 한 번씩 내려와 급식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동수는 목요일마다 와서 배달을 도왔다. 처음엔 귀찮아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 형, 나 목요일에 가면 되지? 서영이 내려온 건 이른 가을이었다. 예고 없이 왔다. 급식소 앞에 차가 서더니 서영이 내렸다. 태식은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있다가 멈췄다. 서영도 멈췄다. 부녀가 주차장 한가운데서 마주봤다. 아빠, 여기야? 여기다. 서영은 급식소 안을 둘러봤다.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모란이 국을 더 떠주고 있었다. 진호가 한쪽에서 어르신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영은 한참 그 풍경을 봤다. 아빠가 이걸 만들었어? 혼자는 아니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이 없었다. 그런데 눈이 조금 붉었다. 점심이 끝나고 태식과 서영은 마을길을 걸었다.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나 그동안 많이 서운했어. 태식은 걸음을 늦췄다. 알아. 근데 지금은 됐어. 서영이 앞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됐다 싶어.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보다 이 걸음이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였다. 그들은 그냥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농길을 지나고 진호가 얘기해준 느티나무 앞까지. 서영이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좋아했을 것 같은 나무다. 태식도 올려다봤다.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 좋아했을 거야.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역 봉사상 통보가 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였다. 군에서 수여하는 작은 상이었다. 공동급식소 운영과 어르신 돌봄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태식은 처음엔 사양하려 했다. 동수가 펄쩍 뛰었다. 형, 이런 거 받아야 해. 모란 씨도 같이 받는 거잖아. 모란은 태식이 받는 거라면 괜찮다고 했다. 태식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상식은 군청 강당에서 열렸다. 작은 행사였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있고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가끔 잡음이 섞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와 있었다. 동수와 동료들, 진호 마을 주민들, 급식소 어르신 몇 분, 그리고 맨 뒷줄에 서영이 앉아 있었다. 태식은 상을 받고 단상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준비한 말이 없었다. 동수가 뭐라도 써오라고 했는데 쓰지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다. 잠시 사람들을 봤다. 모란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모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이 입을 열었다. 저는 운전만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잡음을 냈다. 태식은 개의치 않고 이었다. 38년 동안 버스를 몰았어요.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운전대 뒤에 숨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만 보면 되니까 그게 편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했다. 그런데 누군가의 곁에 서는 법을 배우니 인생이 다시 출발하더군요. 곁에 선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였어요.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손 한 번 잡고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식은 잠깐 멈췄다. 목이 조금 잠겼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이었다. 저한테 그걸 가르쳐준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웃음이 터졌다. 박수가 났다. 동수가 제일 크게 웃었고 진호가 손뼉을 쳤다. 어르신 한 분이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모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다. 태식이 가까이 오자 모란이 말했다. 잘하셨어요. 별 말씀을. 아니요. 모란이 고개를 저었다. 진심으로요. 맨 뒷줄에서 서영이 일어섰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서영은 손을 들었다. 그냥 가만히 들었다. 흔들지도 않고 태식도 손을 들었다. 그것으로 됐다.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태식은 강당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상패를 손에 들고 한참 봤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태식? 38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갖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일어나 강당을 나왔다. 바깥은 늦가을이었다. 하늘이 높고 맑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이 따뜻했다. 주차장에 경차가 서 있었다. 조수석에 오늘 내일치 도시락 상자가 실려 있었다. 내일도 돌아야 할 곳들이 있었다. 태식은 경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았다. 38년을 버스 핸들 앞에 앉았다. 이제는 경차 핸들이었다. 노선은 없었다. 목적지는 매일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금이 더 제자리 같았다. 창밖으로 모란이 걸어가고 있었다. 진호와 이야기하며 웃었다. 서영이 그 옆에서 같이 걷고 있었다. 처음 보는 조합이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다. 태식은 그 모습을 잠시 봤다. 인생의 막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몸으로 알았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낡은 구두로 걸어다니며 익힌 것이었다. 남은 생이 길지 않아도 괜찮았다. 곁에 설 사람이 있었다. 매일 국이 끓었다. 이름을 불러줄 어르신들이 있었다. 목요일엔 동수가 왔다. 2달에 한 번 진호가 내려왔다. 서영이 가끔 전화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식은 기어를 넣었다. 경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그 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막차 앞에 선다. 더 이상 갈 노선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러나 막차는 끝이 아니다.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는 언제나 먼저 걸어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다. 우리는 그 곁에 서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